대전 성교학교에서 132명이 감염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기숙사 방 하나에서 많게는 20명이 생활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냐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손실보상제를 둘러싸고 여권과 기재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손실보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예고에도 수도권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일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TV조선이 마련한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전의 한 비인가 종교교육시설에서 132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계열의 교육시설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은 제2의 신천지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IE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전의 한 비인가 교육시설인 IEM 국제학교입니다. 어제 첫 확진자가 나와 학생과 교직원 158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132명이 확진됐습니다. 같은 선교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종교교육시설에서도 확진자 7명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신천지 혹은 BTJ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비인가 교육시설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예방적 조치 방안으로 비인가 등 유사한 형태의 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최근 확진자 16명이 나온 강남의 비인가 국제학교도 다른 선교회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시설 집단 감염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수도권 임시진료소 익명검사를 통해 확진된 사람도 수도권 지역 발생의 24.4%에 달했습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의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아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 교육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유는 밀집, 밀폐, 밀접 이른바 산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숙사 방 하나에 20명이 함께 생활하는가 하면 첫 감염 증상을 보인 학생이 나온 뒤에도 열흘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아직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는지 김다로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교육실이 있는 상가 건물 출입구입니다. 남녀 학생들이 수시로 출입구를 드나듭니다. 학생들은 200m 정도 떨어진 기숙사와 교실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4명, 5명씩 지나갈 때도 있고, 한꺼번에 줄 서서 갈 때도 있고,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 찬송가 부르는 소리도 나고 그랬었어. 학생들은 기숙사 방 하나에 적게는 7명, 많게는 20명이 지냈습니다. 기숙사 안에서 마스크 쓰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지하 식당에는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학생 120명 가운데 확진자는 112명으로 감염률은 93%를 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밀집, 밀폐, 밀접의 산밀 조건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집단 감염에 취약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업을 할 적에 각각 반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섞입니다. 섞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밀접 접촉자가 벌써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학교 측이 지난 12일 첫 증상을 보인 학생을 기숙사에서만 격리시키고 수업이나 식사 등은 제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집단 감염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슷한 형태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전국에 23곳이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용인의 국제학교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당장은 다행입니다만 이들이 전국을 다니며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입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사흘 동안 25명의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이곳 학생들도 대전 IEM 국제학교와 마찬가지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광주시는 교회 관련으로 분류했던 집단 감염이 TCS 국제학교와 연관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 요셉 TCS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은 서울과 광주, 여수, 대구 등 전국 23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 교육시설의 교사들은 대전에 있는 IEM 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각 지역 학교로 배치됩니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대전 IEM 국제학교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N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CS가 IEM 선교센터의 그 교육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포착하고 혹시 우리가 대전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분들을 좀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23개 TCS 국제학교 등에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고 지자체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에서 옮겨온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9명이나 또 발생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파력과 치명률이 훨씬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건 아닌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영국발 4명, 남아공발 3명, 그리고 브라질발 2명입니다. 7명은 국내로 들어오는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2명은 입국 후 이뤄진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접촉자 가운데 추가 감염된 사람은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이로써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설 명절과 새학기를 앞두고 있어 방역 당국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설 연휴 때 이동하면서 감염이 확산될 염려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개학이 곧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확진자를 더 줄이지 않으면 4차 유행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죠. 변이 바이러스 위협 속에 정부는 새해 업무 보고에서 9월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종식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최소 60개국에 퍼졌습니다. 최근엔 전파력 외에 치명률까지 3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걱정이 하나 더 있죠. 국내 첫 동물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보도는 이미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를 옮기지는 않는지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반려동물이 마스크를 낀 사진인데 정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군요.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기도원의 새끼 고양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5살 된 반려견이 양성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죠. 모두 주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후 실시한 검체 조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주인, 즉 사람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를 옮기는 건 확인이 된 셈인데 그럼 반대로 이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습니까? 사람이 동물을 감염시켜도 동물이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100% 안심할 수는 없죠. 현재까지 공식 보고된 전 세계 동물 감염 456건 가운데 70%가 밍크에게서 일어났는데요. 덴마크 등지에선
이 밍크가 수백 명의 사람을 감염시킨 걸로 추정하고 있고 미 방역 당국도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나왔을 때 박쥐로부터 감염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 세계 동물보건기구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 박쥐로부터 나온 걸로 보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 경로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사람 간의 감염만큼 위험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자, 그런데 동물이 코로나 걸린 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사람처럼 무증상이 있는가 하면 고열, 기침, 콧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관계자 얘기 들어보실까요? 예. 수의사에서 그 코로나 키트를 거의 완성 단계에 전부 거점 병원에 키트를 나눠줘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용 키트가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어쨌든 위험한 걸로 보긴 하는군요. 평소에 그럼 반려동물 방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동물이든 사람이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산책할 때 사람과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반려동물 쪽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했던 사례들은 없고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곧 반려동물들이 마스크 끼고 산책하는 모습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오늘 당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어느 정당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큽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의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동지이자 신뢰하던 당 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이 컸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징계 절차를 거쳐 김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장 의원 뜻에 따라 형사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와 정의당 당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의 성비위 문제를 비판해왔던 정의당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창당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평등을 실현하고 앞장서왔던 정의당에서 당대표가 자행한 성추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권과 진보를 외쳐왔던 그들의 민낯과 이중성이 국민을 더 화나게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여성 인권을 외쳤던 정의당의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종철 대표는 그동안 진보 개혁을 주장하며 세대 교체를 주장해온 정치인이어서 진보 진영 전체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유독 진보 진영에서 성추문이 잦았는데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라는 훈수를 뒀다가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여기에 정의당 김종철 대표까지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진보 진영은 또다시 도덕성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진보정당 세대 교체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동안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강조해왔습니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으로부터 3번 연속으로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큰 책임을. 다만 정의당 스스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당대표 직위 해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과거 여당의 대처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도 자신의 경우 가해자가 보여준 모습이 조금 달랐다며 그렇기에 분노하기보다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 2차 가해 논란을 불렀고 남인순 의원은 피소 사실 유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관용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근식 위원장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했고 진보 농객 서민 교수는 아무리 내로남불이 당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은 성희롱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했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선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경위 확인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몇 달을 끌었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를 준 조사가 됐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진술을 청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성희롱 판단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라고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달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성희롱 대응이 가해자 징계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산 신고 누락과 불법 선거자금 관련해서 측근 관리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제기한 의혹들을 나열하며 법무부가 범죄부로 전락하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7살 때 취득한 2만여 제곱미터 규모 토지를 재산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해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측근들이 공천 헌금조로 금품을 수수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주식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와 함께 계곡물에 들어가 춤을 추는 모습을 공개하며 연루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상대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느꼈어요. 법무부 구성원들이 저런 후보자를 보고 장관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예? 창피합니다. 박 후보자는 억측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적인 어떤 인과관계를 맺은 게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원하고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근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논란을 감싸다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닌 거고 말이죠. 재산 신고 누락을 질의하는 과정에선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재산 누락으로 재판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누구의 재산 신고를 감히 함부로 뭐라고요? 조수진 의원 시간 끝나기 전에 질의하세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수치부, 범죄부 또는 피고인부로 전락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 답으로 공수처 이첩할 사안이라면서도
절차적 정의의 표본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급한 상황에서 절차를 지키지는 못했더라도 너무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 입장은 법무부에서 제보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외 출국하려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실체 규명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의 불법성을 가리기보다는 출국 금지의 필요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문제 삼았고 박 후보자도 호응했습니다. 이 실체와 절차 사이에 이 경중을 따져야 되는 사안인데 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사자료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출국에 대한 방조 혹은 지원이라든가 하는 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출금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은 공익제보자 고발까지 언급했습니다.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지만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쪽에 보고서를 내도록 실무자를 압박했는가 하는 점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백 전 장관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었는지 이제 수사는 청와대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지검이 오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달 23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뒤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특히 백 전 장관이 18년 4월 2020년까지는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를 질책한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이 질책한 이틀 뒤에 보고서 내용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됐고 백 전 장관은 이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해당 시점은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어본 직후였습니다.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검찰은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자료 530건을 무단 삭제하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백 전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해 청와대 인사들의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한 데 이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그칠지 아니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으로 올라갈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을 지난달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첫 기소에서 포함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7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맡고 있던 이진석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만난 경위와 내용을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실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의 핵심 공약이던 산재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 시점을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실장에 대한 기소 방침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영가와 결재 지연으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도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택시 블랙박스입니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블랙박스 화면을 경찰에 보여줬는데도 왜 안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는지, 검찰은 담당 경찰 혼자 판단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일 방문 조사에 이어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 방침을 정한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엔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서장에게 내사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0일이었습니다. 이 차관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2차 조사한 뒤 블랙박스 업체에게 택시기사 방문 여부와 영상 존재 여부를 물었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내사 종결 방침을 모른 채 지난해 11월 11일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묵살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보고 검찰에다 똑같이 이 차관은 경찰의 내사 종결 처리와 관련해 외압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도주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주차장을 비추던 방범용 CCTV에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잡혔는데 남성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 공원 주차장입니다. 운전석에 탄 50대 남성 A씨가 다른 차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후 혼자 남은 A씨가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습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순찰차 세대로 포위하고 A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A씨가 뒤쪽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경찰을 따돌린 남성은 인근 도로로 차를 몰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어제 서울에서 A씨를 잡았습니다. 순찰차 세대와 경찰관 6명을 투입하고도 마약 투약 용의자를 놓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보완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미성년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래퍼 아이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뒤편 화단 한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오늘 낮 10시 25분쯤 래퍼 아이언 정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본 거지. 화단을 지나던 아파트 주민이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경비원에게 알렸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정 씨는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이 아파트에 온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상 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부검을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 씨는 지난달 9일 미성년자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 정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시설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노래방은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죠. 이 같은 방침에도 전국 노래방 업주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노래방이 늦은 시간 손님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완화된 조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건데 이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큽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래방 업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노래방 기기를 부수며 정부의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형성 없는 방역 규제, 노래 출장업주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이들은 노래방 업종은 주로 밤 8시 이후 손님이 유입되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안에서 분산 영업을 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소 12시까지는 영업할 수 있는 영업 종량제를 건의합니다.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조정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내릴 수 있는 300명대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에 이런 걸 고려할 때 이걸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지금 현재 큰 고민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중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백신 접종에 따른 계층별 집단 면역 형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폭력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봉쇄나 야간 통금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에 반발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건데 방역 지침을 어긴 파티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자전거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경찰차에 돌을 던집니다. 출동한 김하대는 격렬한 저항에 막혀 속수무책, 후퇴합니다. 기차역에 있는 상점은 약탈을 당했고 차량은 거꾸로 뒤집힌 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는 코로나 검사소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I think it's a bit too strict measure that it's been made. Maybe necessary, but the psychological state of people now is not really good. 이들은 밤 9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내려진 통금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만 100명이 체포됐습니다. Nu, dat heeft eigenlijk precies te maken wat ik net zei. De Britse variant en de grote zorg die we ons allemaal maken dat we niet. 실내 모임 자체가 안 되는 런던에선 3차 봉쇄 조치를 비웃듯 300여 명이 춤을 추다가 경찰의 급습에 혼비백산합니다. 폴란드에서도 몰래 문을 연 클럽이 적발됐습니다. Wszyscy chcemy się czuć wolni, a czy czujemy się w taki sposób, czy w taki sposób, to jest dla mnie 벌금 낼 건 신경도 안 씁니다. No i nie mamy innego wyjścia. Albo po prostu pójdziemy w tą stronę, albo nie będziemy nic. 스페인에서도 통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Somos libres! Somos libres! 이스라엘에선 종교학교를 폐쇄시키려 하자 시위대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택 공급을 거듭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심리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예측 때문인데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값은 어떤지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60대 이모 씨. 최근 인근 지역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좀 편한 데서 이렇게 좀 살고 싶어서 앞으로 아파트가 이제 더 오를 것 같고.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17.2로 2012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6월 이후 줄곧 100을 넘기며 주택 매도세보다 강력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도 고공행진입니다.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인 0.3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선이 집값 견인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9억 원을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삼자 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20%에 달합니다. 노원과 강서 등의 아파트 시세도 속속 1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기고 있습니다. 매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분들이 조금 조급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공급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공급 시점과의 시차 탓에 실수요자 매수세를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2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외교관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해온 인물의 사위라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위기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로 근무하던 류현우 씨가 2019년 9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현우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류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선 대통령을 법 절차에 따라 탄핵시키는 모습을 보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씨는 평양외대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시리아, 쿠웨이트 등에서 근무하다 UN 제재로 전임 대사가 추방되자 대사 대리를 맡았습니다. 류 씨의 장인은 김정일과 중학교 동창인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 실장으로 김 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로 불립니다. 북한이란 터널 밖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고 다시 그 터널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터널 밖의 세상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김정은 체제 들어 고위급 외교관 망명이 알려진 건 태영호 전 영국 공사와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체제가 내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로 기재부가 반대해온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보궐선거 전인 4월 초까지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노골적인 금권 선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제안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온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뒤 보궐선거가 열리는 4월 초까지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는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을 감안해 손실액의 70%까지 보전하는 민병덕 의원 발의안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금권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라를 파탄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의 전제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한 가운데 오는 목요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야의 주요 후보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번 선거에 나선 이유와 시정 구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참고로 출연 순서는 여야 후보들 개인 일정에 따라서 정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타일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 머리 묶으셨고 또 사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운동화 신으셨는데 저도 이렇게 머리 묶으신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태도입니다. 예. 정말 머리 질끈 동여매고 예.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만큼 또 이번 선거는 절박하다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러니까 지난 2011년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10년 만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하시는 셈인데 네. 당 안팎에서는 10년 전의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보수 우파 정당에서 그동안 사람을 너무 키우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10년 전에는 사실 당의 요구에 의해서 출마를 하긴 했었죠. 물론 예. 2009년에 제가 이제 도전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뭐 그만큼 또 서울시장의 자리는 아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력과 또 뭐 경험 이런 것 같은 것이 필요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절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서울 시민 입장에서 조금 정말 이 서울 시민의 삶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코로나로 많이 붕괴된 것도 있고요.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보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될 위기다. 예.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새로운 보수 세력이 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이런 지금 질주에 대해서 뭐 정의와 부정의와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이 뒤바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절박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당에서 후보가 여러 분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고 어제입니까? 당에서 면접 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주로 어떤 그랬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던가요? 뭐 이번 선거에 임하는 뭐 자세 또는 뭐 필승의 전략 뭐 예. 이런 것들 또 이번 선거가 당선되면 시장으로서 어떤 걸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일단 당 차원에서는 경선 방법이 정확히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논의 뭐 중입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뭐 그 예비 경선에서는 책임 당원 20%를 넣고 여론조사 80%고요. 예. 본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10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바로 좀 질문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이 합당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하지도 않고 또 당대당 통합도 끝내 되지 않는다면 뭐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뭐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어떤 다른 대안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되면 저희 당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 단일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아직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라든지 정해진 방법은 공감대가 좁혀지고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저도 지금 이제 경선 후보의 하나인데 예. 저는 그런 제안은 했습니다. 뭐 단일화 룰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단일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저희 경선 과정에 타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긴 과정에서 어떤 정거장이라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정거장에 끝까지 함께 못 하신다면 마지막 순간에 다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 대표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그쪽도 여전히 있을 텐데 네. 그런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3자 대결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저는 뭐 3자 대결은 지금 현재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예. 단일화는 해야겠다. 해야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야 보시는 된다고 거죠. 생각합니다. 자, 당 내부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짜장 짬뽕은 한 그릇에 섞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지금 현재 당의 노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당의 노선이 좀 불확실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당의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념이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우파 이념과 좌파 이념이 있는 겁니다. 예. 중도 이념이라는 건 없죠. 다만 중도층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특히 또 문재인 정권이 반헌법적 좌파 정책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맛있는 짜장면을 먹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당의 입장과는 입장이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책적인 질문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매매든 전세든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예.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한다고 해서 또 집값이 떨어질 것인 건 별개의 문제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결국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중요할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돈을 들고 있지 않으면 집을 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 뭐 소비 그러니까 시장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너무 비싼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지금 뭐 코로나 재난지원금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자영업자 손실보상 같은 것도 상당히 절박한 문제인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그래서 손실 보상을 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가 한마디로 뭐 영업을 금지당하거나 집합 금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코로나 퇴치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텐데 지금까지 서울시라든지 우리 국가 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뭐 K방역은 사실은 국민들의 협조에 의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역 지침 자체가 사실은 탁상형이고 일방적이었죠.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카페는 되고 브런치 식당, 카페는 안 되고 브런치 식당은 되고가 아니라 면적 범위당 허용 인원을 정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조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무조건 9시 영업 제한을 이야기하는데 일찍 시작하는 업종도 있고 늦게 시작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총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탁상형이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조금 더 섬세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슬로건을 독하게 섬세하게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이 구상하는 서울시는 어떤 시입니까? 저는 일단 급한 것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힘들어진 삶의 붕괴를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죠.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00년 역사의 조선은 학문과 법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문치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조선 왕조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유물이 공개되는데 군사력이 엿보입니다. 무치의 나라로 거듭나려 했던 조선을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활과 화살 위주였던 전법을 뒤엎고 조선 군제 개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임진왜란입니다. 창검과 조총을 내세운 적들을 상대하며 한계를 느낀 조선군. 왜군을 물리친 명나라의 비법이 담긴 병서를 입수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연구했습니다. 찌르기, 찍어배기 등 동작을 그림으로 그려 넣어 각 군영의 무예를 표준화했습니다. 문치 국가로서 약간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군사 의뢰를 통해서 조선의 조금 강인한 군사적인 면모를. 장수용 붉은 윤갑옷에는 안감에 철 조각을 덧대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왕의 모습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철종의 초상화입니다. 정수리 부근에는 군 최고 통수권자였던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봉황 모양의 옥이 눈에 띕니다. 왕이 직접 지휘하는 대열이는 굴레 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역병을 쫓아내기 위해 가면을 쓰고 행한 굴레 개동대나이는 군사력이 실생활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줍니다. 군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조선의 흔적이 유교 국가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영화 대부에서 알 파치노가 병원에서 아버지를 지키다 호되게 당하는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telling me my business? What's the Turk paying you to set up my father, Captain? 이 경찰 간부는 마피아에게 매수돼 경호원 노릇까지 하다 대가를 치릅니다. 20세기의 지성, 버트란드 러셀이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빈민가 교회에서 급진적인 연설을 했다가 폭도들에게 포위된 겁니다. 그가 자서전에 쓴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청중으로 온 어느 부인이 먼 발치서 지켜보던 경관에게 러셀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분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경관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부인이 저분은 세계적 학자라고 해도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분은 백작의 동생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경찰은 깜짝 놀라 러셀을 도우러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갈수록 태산해 점입 가경입니다. 피해자가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담당 경찰관은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차관이 찾아와서 합의금을 주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블랙박스 영상은 없었다는 경찰 발표는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 차관은 현행범인데도 조사도 받지 않고 귀가했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입건도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 속사정이야 당사자들만 알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과 균형을 맞추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일일이 검찰 지휘받지 않고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고 끝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드루킹 사건부터 박원순 시장 사건, 정인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 입장에서야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개혁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1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못 본 걸로 하자였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햇살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마치 봄처럼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하늘이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중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 2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린 뒤 저녁에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공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는데요. 그래도 포근한 건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8도, 대전과 전주는 9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다소 드라마틱할 텐데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